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강금속 산업 변정만 위원입니다. 네, 중국 쪽 얘기랑 일본 쪽 얘기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산철강 주가 한번 띄워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산철강 이어서 네, 일본제철도 같이 좀 띄워주시고요. 예, 포스코랑 세 개 좀 비교할 수 있게 차례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산철강하고 안산강철이 3개월 만에 내수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유통 가격도 빠지고 재고도 많고 그래서 가격을 그동안 못 올렸었는데 6월 가격 인상을 했고요. 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상했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바닥은 이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일 날 양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6월 가면요, 7, 8월 여름 비수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본 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제철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은 뭐 336억엔 적자를 기록을 해서 전분기 대비 계속 적자가 지속됐고, 전분기에 워낙 일회성 요인 반영하면서 적자가 컸기 때문에 실적 적자폭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FY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분기죠. 여기 고로 가동률이 60%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2020년 판매량 계획을 원래 3,500만 톤 가이던스 줬다가 3,300만 톤으로 낮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은 이거보다 좀 더 낮춘 폭이 큰 건데 60% 가동률이면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2009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저희가 일본 제철 리뷰 드릴 때 4개의 고로 가동을 올해 일시에 중단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총 15개 중에 6기가 올해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전히 특히 2분기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집중되면서 판매에 자신이 좀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일본 제철에서는 이제 3분기, 우리를 기준으로 3분기죠. 예, 3분기에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철강 가격 반등이 좀 예상되지만 좀 지속성이 있거나 경기가 업황의 분위기가 턴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침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NC소프트 네오위즈 안재민이요. 네, NC소프트 먼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괜찮고요. 일단 어제 실적 자체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인센티브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많이 지급이 됐고요. 이제 NC 자체는 워낙 이제 게임이 잘 되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들, 그러니까 성과급을 잘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매출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한 37, 8억 정도 수준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잘 됐는데 인센티브가 조금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1분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부터는 인건비는 낮아질 거고요. 근데 이제 숫자보다는 사실 중요했던 거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제목에 이제 제가 써놨듯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연내 출시를 좀 강하게 회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좀 앞당겨진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모멘텀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작이 없어서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NC소프트 계속 게임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말씀드리면요. 네오위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웹보드 쪽 매출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가면서 지금 MOM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에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조금 천천히 규제 완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4월 28일 날 규제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4월 매출은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가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네오 위주도 올해 내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모멘텀은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영업이익 보시면 32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 가까이 성장할 테니까 이 부분들 저희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사실은 좀 작은 신작들 게임들이 좀 있어요. 뭐 이번에 인수한 그 퀘스트 게임즈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스팀에서 잘 된 스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에서 로스트 아크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세세하게 있어서 올해는 실적 모멘텀이나 신작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회사가 될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휴대폰 부품 산업 이규하 위원입니다. 네, 어제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이 이제 예상보다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플러스까지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17% 정도 전년비 증가를 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보면, 중국 정부랑 이제 통신사들이 지금 5G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을 이제 1분기 말부터 8에서 12% 정도 전체 금액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애플이랑 화웨이 같은 이제 업체들이 10에서 30% 정도 지금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인된 부분이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화웨이 제품들이 뭐 10만원대 이제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가격 할인 정책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소비자 심리 회복도 이제 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해외 브랜드 출하량이 따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애플인데, 이게 전년비 44% 좀 증가를 해서 전체 판매를 견인을 했고요. 그래서 애플이 잘 팔린 거는 제가 지난 이제 3월 때 그 데이터 발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4월 초부터 JD.com이나 이제 주요 웹사이트에서 애플 아이폰 11 시리즈 할인이 이제 시작을 됐고, 아이폰 SE가 4월 말부터 지금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LG 이노텍이나 ITM 반도체, 이제 BH 더구전자 같은 업체가 대표적인 수혜주고, 어제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발표된 이후로 좀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회복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기랑 JNTC 쪽 관련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지금 역시 되게 좋았는데 보조금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이고, 하반기에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건 이제 시장 전체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중국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중국을 선행지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 트렌드가 무조건 이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아무래도 먼저 코로나 영향이 좀 정상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정상화되면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서 6월 지나가면서 중국의 이제 2월, 3월이랑 좀 3월, 4월이랑 비슷한 트렌드를 좀 보일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우려보다 빠른 수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위덴도 실적 발표를 같이 해서 MM은 없지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이었던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이랑 필리핀 락다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67.4% 하회하는 수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쇼크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결국 생산 차질 문제고, 회사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는 4월 출하량이 저점이고 이제 5월부터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하반기 지금 신제품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분명히 이제 개선될 거고요. 국내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은 지금 무라타나 타이위덴 같은 업체들이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산 차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도 물론 이제 필리핀에 공장이 있어서 비슷하게 생산 차질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얘기고요. 5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이게 재개가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수요 회복이 수급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반기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업황은 긍정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MLCC 업체들, 주요 업체들 재고 현황은 어떤지하고 좀 적정 재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재고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뭐 6주에서 7주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재고 수준인데 지금 거의 6주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한참 안 좋을 때 이제 뭐 10주, 뭐 9주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만이나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산 차질 문제들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이나 이제 거의 타이트한 수준까지 다들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이 지나서 가동이 다 이제 진행이 됐을 때 6월부터는 생산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요랑 공급이랑 다 좀 이제 면밀하게 좀 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대폰 쪽에 보면 뭐 애플 관련 수혜주들 뭐 또 중화권 수혜주들 이렇게 뭐 몇몇 종목들 제시를 해놨는데 저희 선호도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는 애플 관련주들이 9월, 10월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있고 지금 예상보다 가격이 좀 싸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을 저희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노텍이랑 ITM 반도체 이제 이쪽을 좀 더 선호하고 BH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차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게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이제 이런 업체들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기를 포함한 삼성전자 이제 벤더들 카메라 모듈사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첨보 장재현 연구원입니다. 첨보 1분기 실적 발표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385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증설했던 LIPO2 공장이 정상 가동했고 그리고 LIFSI도 견조한 매출 보이면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전자재료 소재 부분도 출하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재료 소재 부문에서 마진율이 높은 고객사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16.3%에서 13.7%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자재료 소재 부문 이익률 악화를 반영해서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 대비 9% 하향 조정하였으나 2차 전지 실적 증가가 전자재료 소재 실적 부진을 만회하며 올해 이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소재 부분 전해질에서 작년 기준 660톤에서 올해 말 기준 2,420톤으로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동사의 제품의 고성능의 제품이 인정을 받으면서 현재 5% 수준의 첨가 비중이 약 15%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의 물량이 반영되며 올해 실적 고성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피어 멀티플 상향으로 타겟 PER을 기존 21배에서 28배로 조정함에 따라 기존 7만원에서 8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뭐 동종업종 멀티플이 올라갔다고 TP를 상향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시총이 6천억이나 하고 매출 올해 기준 2천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뭐 6천억 같으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근데 동종 피어들을 보시면 거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39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타사들 대비 이익률도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수준은 상당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YOY로 보면은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뭐 감가상각이 있으나 아니면 판가가 내려간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재료 소재 부문인데 전자재료 소재 부문이 약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3% 정도 수준으로 이익률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되게 높았던 그 고객사가 하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가 빠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 660만 톤에서 2020년도 뭐 2,400만 톤까지 느는데 혹시 고객사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늘어나는 물량의 한 30-4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고 지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확보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지었던 증설 같은 경우 제품 같은 경우는 확보되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약 30% 정도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동사 제품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테스 도현웅이.
예, 테스 어제 실적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 38,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하향했고요. 하향 이유는 예상 저희 추정치를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에 대한 투자는 집행을 하지만 하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반영해서 하반기 위주로 실적을 좀 많이 내렸습니다. 1분기를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110억 원 나왔는데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가 80억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한 2기에 최근에 낸드 투자를 기존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평택 1기에 128단 3D 낸드 전환 투자하고 있고요. 평택 2기에다가 D램 신규 투자도 한 20K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다가 D램을 한 30K 정도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실적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저희 영업이익 170억 원 추정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투자하는 게 2분기에 대부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리스크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QOQ 모멘텀이 좀 떨어집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 100억으로 줄어들고 4분기는 한 90억. 그래서 보통 장비업체는 지금 분기 실적보다는 뭐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회사 주가가 지금 뭐 반등은 좀 했지만 향후에 더 이제 세게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국면이 좀 타개가 되려면 최근 아까 이제 이규하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뭐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상당히 좀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투자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 아마 최근에 실적 조정했던 종목 중에 제일 크게 좀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컷을 한 것 같은데 뭐 21년, 22년까지 쭉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고 그럼 테스와 같은 장비 업체들은 다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테스가 국내 전공정 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주의 투자 매력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20년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거의 30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요. 그리고 테스도 최근에 이제 뭐 비메모리 모멘텀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메모리인데 테스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스 페이지 애칭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뭐 퀄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할 거지만 비메모리 투자는 많이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강원랜드 이화정 의원입니다. 네, 어제 강원랜드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은 거의 그냥 예상했던 대로 나왔지만 영업 손실이 1,868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튀는 걸 보시면 아마 뭔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 가능하실 텐데요. 저희 최근에 작년 여름부터 계속 폐광기금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논란을 좀 만들던 게 있어요. 근데 관련된 일회성 비용으로 2,250억 원 정도를 일단 다 저희 반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현금 유출은 당장은 없고 다 미지급금으로 잡히는 그런 비용이고 일단 이게 저희가 동사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좀 하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에서 뭔가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 리스크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납부할지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미납분 부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방법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면 일단 먼저 논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폐광기금이라고 해서 뭐 강원도야 세금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기부금도 많이 내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저희 그 폐특법
기반으로 해서 그 폐광의 어떤 그 기부금 형식의 돈을 내요. 그러니까 기부금이라기보단 뭔가 그러니까 기부금 형식이긴 한데 약간 세금처럼 매출에 연동해서 내는 그런 비용이 있고, 근데 이걸 저희가 동사 판관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판관비로 공제한 다음 세전이익의 25%를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폐광기금을 계산을 할 때 그 이익에서 폐광기금을 그 비용화 처리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돈 더 주라는 이야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가 처분한 게 2018년까지 총 1,800억 원대이고 연평균 377억 원입니다. 저희가 근데 일회성으로 2,250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혹시 몰라서 2019년 것까지 다 리스크로 반영한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폐특법이 2010년 이후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도가. 근데 이야기는 결국 부과된 미납분 자체가 뭔가 법령 변동이 아니라 해석 이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 논쟁에 들어가고 나면은 아마 저희가 지금 본 저 일회성 비용 전체가 저희 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보시면 강원랜드는 뭔가 비용 그리고 환입이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를 했다가 다시 환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건데, 이번에 처리된 비용 중에서 일부도 향후 환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적에서 다른 부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뭐 이태원 때문에 약간 또 이제 5월 8일까지였던 게 5월 18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이고요. 휴장이. 그러다 보니까 52%가 휴장돼서 아무래도 일단 당장은 영업이 좀 쉽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저희 공기업이라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서 일단 사이드 베팅 금지 그리고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있을 것 같아서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온전하게 펜트업 디맨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당 매력 여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나솔루션 황윤식 위원입니다. 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기초 소재, 석유화학 쪽과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높았고요.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그 기업별로 이번 실적이 막 들쭉날쭉한데 그 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효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주변 그 기업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깅 타임이 한 1주가 채 안 걸리는, 그래서 거의 원재료 급등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유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게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저가 원료 효과가 일부 발생한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이제 전액 재거지됐고요. 미주 지역 쪽 출하량이 좀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는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지금 11%를 달성을 해서 상당히 좀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멀티모노 라인 전환 그 노력을 좀 했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실을 좀 확인을 한 차원의 측면이 있었고요. 이쪽 그 출하가 좀 양호했던 요인을 보면은 이제 4분기 수주한 물량이 1분기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락다운 영향이 전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이후 이제 유럽과 미국 쪽 락다운으로 지금 출하가 2분기는 좀 감소하고 ASP도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다만 모듈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하반기로 좀 이연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은 일단 일시적인 좀 악화 구간을 좀 거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수요 부진에 본격적인 영향이 좀 미칠 그 분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제품별로 기업별로 좀 구성이 다른데 제품별 수요에 대한 영향이 또 천차만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듈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좀 크게 좀 감소할 것 같고요. PVC도 인도랑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 수요가 중요한데 뭐 이쪽에 수요 감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LDP, LLDP는 그리고 가성소다는 뭐 수요가 좀 견조하게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서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수요 감소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2분기는 뭐 실직이 수요 부진을 좀 감안하고 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법 자회사는 그 레깅 때문에 그 1분기 실적은 적자를 냈지만 2분기는 흑자로 전환하는 실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신재생 담당자는 좀 파지티브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목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태양광 모듈 수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2분기에 그 미국 유럽이 좀 락다운으로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좀 줄 것 같은 느낌이고, 요게 언제 재개가 돼서 수주가 되고 신재생 이 설치를 좀 해 나갈지가 2분기, 3분기 가면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주문이 들어올 회사는 이제 하나솔루션인 것 같고요. 뭐 그런 타이밍에서 태양광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해외 기업들을 그 경쟁사를 보면요, 뭐 진코솔라나 캐네디언 솔라 보면은 주가가 한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좀 빠졌어요. 그리고 회복이 다른 이제 기업보다는 좀 더딥니다. 20% 그리고 많아야 30% 회복하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 감소에 대한 영향 우려가 조금 있는 지금 분야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노와이리언스 이현동 의원입니다. 네, 지난 하반기부터 5G 관련 주식들 중에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드렸던 주식이고요. 글로벌 캐펙스가 딜레이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장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타 업체 대비해서 훨씬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2%, 영업이익이 한 180% 성장했는데 영업이익률 또한 같이 기록을 하고 개선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망 테스트 장비 쪽은 글로벌 캐펙스가 딜레이됨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돼서 투자되고 동사의 핵심 사업부인 무선망 최적화 통신 T&M 쪽에서 매출 증가가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매출이 지금 72%가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도 수요가 견조하다는 부분은 기존의 투자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작년 2분기에 일회성 수주가 굉장히 큰 게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 T&M 쪽에서 110억 넘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본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소폭 역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때 보시면 마이너스 막 40% 이렇게 뜨는데 그 정도만큼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업황 둔화가 아닌 한 엽기적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본격적으로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6월부터 주파수 경매가 들어가며 지난 하반기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국 영업도 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해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캐펙스 증가 사이클에 충분히 큰 수혜를 누리고 매출도 한 단계 같이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동사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가 스몰셀 쪽인데요. 일단은 5G가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고 특히 이제 28GHz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로 갈수록 전파가 짧아지기 때문에 스몰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동사는 KT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경쟁력과 올해 하반기 때 인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는 충분히 향후 성장의 길의 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노바렉스 백준기 위원입니다. 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수혜를 사실 소비재에서 이제 입을 수 있는 회사들 중에 건기식 업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레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노바렉스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매출이 YOY 60%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물론 이제 시장이 다 좋아요. 시장도 좋고 콜마 B&H나 서원 같은 업체들도 실적이 다 좋은데 노바렉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베이스가 건기식 업체 중에 가장 이제 OEM, ODM 중에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제품 대부분이 지금 되게 호조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뿐만 아니라 눈 건강이나 키 성장, 관절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노바렉스의 주요 고객층이 리테일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 이제 포인트는 하반기 때 이제 락티움이라고 하는 수면질 개선되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지난 2월 달에 개별 인정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락티움 제품도 지금 수면질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주력 제품이 없어요, 시장 내에서. 그래서 요게 주력으로 이제 라인업 추가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까지 계속 이제 QOQ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좀 말씀드리면, 저희 또 선호하는 이제 콜마비NH나 이제 서흥이 대략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받고 있고, 뉴트리 같은 브랜드 업체가 지금 16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가 지금 12.8배라면 전 뭐 주가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뭐 여전히 건기식 내에서는 밸류에이션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신세계 이지영님.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나왔고요. 신세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뭐 컨센을 뭐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이고요. 백화점은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도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기타 연결 자회사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센트럴시티, 동대구 다 코로나 영향을 받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분기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백화점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현재 이제 평상시 매출의 99%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관비도 좀 많이 절감하고 있어서 이제 백화점은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근데 면세점의 경우는 좀 시일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어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관세청이 이제 면세품에 그 3자 국외 반송을 허가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면세점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된 과잉 재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1,0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실적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황 회복되고 있고 면세점도 내년은 좋을 것으로 보아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기대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패션, 라이프스타일 다 골고루 조금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현재는 1분기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동사가 이제 연작이라는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 최근에 그 전속 모델을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지금 징둥닷컴, 5월에 이제 티몰 이렇게 해서 중국 현지 온라인몰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서 뉴스 플로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크레딧 전략 한걸영 위원입니다. 네, 미국 크레딧이 4월 중순 이후로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용 리스크는 이제 완화가 됐는데, 그리고 뭐 경제 활동 기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로 4월까지 누적 채권 발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차환을 대비한 어떤 선제적인 자금 수요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과거 평소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금리는 과거 대비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발행 확대 추세가 뭐 하반기까지 계속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영업 수익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뭐 2017년도, 18년도처럼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대규모 배당, 그 다음에 M&A 같은 것들이 당분간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 부채가 확대가 되면은 뭐 신용등급 측면에서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용등급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부채를 이렇게 크게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 수요 측면에서 미국 투자 등급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그 채권 ETF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ETF부터 매입을 했고 단지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3월 23일 날 발표가 됐는데 아직 뭐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그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일각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도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냐라는 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그거로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좀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한계 기업들을 좀 지원해서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